제24-3 성공리 마을 위촉장 성공리 마을 주민 남동숙 대표. 의 남동숙은 지니미디어 대표 성으로서 성공리 마을 발전과 입주민들을 위하여 헌신한 바 공무를 높이기 위하여 SF치가 일꾼을 기획하며 성공리 마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SF 채널 코리아 대표 성공리 마을 이랑 김재덕 회장 대동 박수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한방눈은 내리고 그대는 오지 않습니다. 먹먹해지는 마음에 창문을 열고 소복이 쌓이는 흰눈을 봅니다. 아직 그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쯤일까요? 그대가 나에게 첫눈처럼 오시는 날은 한방눈 헤치고 저에게 첫눈처럼 오시는 날은 추억은 눈이 되어 내리고 내 마음 소복이 덮고 있는데 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작은 마을에서 소리에 빠져서 살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언제나 강가에 앉아서 라디오를 품에 안고 그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요. 라디오에서는 아주 예쁘고 멋진 소리들이 흘러넘쳤죠. 주위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그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남궁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때 그 당시 60년대인데요. 모두가 가난했죠, 시골에서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아마 제대로 보내기 힘든 집이 많았어요. 저희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오빠들은 학교에 보냈는데 딸들은 굉장히 보내기 좀 힘들었죠. 근데 선생님이 아주 끈질긴 설득으로 이제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제가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애가 어떻게 서울로 유학을 왔을까요? 그 과정이 좀 특별한데요. 그때 이제 그 마을에는 군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20년대라고 군부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좀 유명한 합창단에서 주의를 하시던 분이 군종사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을에 교회가 없었고 군인교회밖에 없었고 이제 아이들이 다 군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해야겠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군종사병으로 오신 그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이 오시고 1년 후에 저를 그 서울의 합창단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 와서 그 합창단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숙식 제공은 무료로 제공받았고 또 학비도 대줬고요. 거기에다 용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이었던 만큼 이제 매일매일 저녁 때는 노래 연습을 했고 또 단체 생활이었으니까 아침에 6시면 벨이 울려요. 벨이 울리면 빨딱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학교 갔다 오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제 노래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제가 특히 뭐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서울 사람이었고 이제 저만 시골에서 올라갔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노래하면서도 막 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는 공연을 나갔고요. 또 그때는 음악회에 그 관람을 간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꼭 음악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음악회 관람을 했고요. 그렇게 좀 특별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에 가서 그 낯선 서울에서 그 생활이 좋지가 않았어요.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서 언제나 고향 생각만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도 잘 못 가고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만 딱 일주일만 이제 집에 보내줬어요. 근데 1년 내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내내 집에 갈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는 좋지가 않았지만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추억이 없죠. 추억을 넘어서 그때 쌓았던 어떤 기본적인 그때 예술적인 소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일을 하는데도 큰 기초가 되었고요. 굉장히 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별다른 꿈이 없었어요. 그냥 뭐 시대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시집가서 현모양처가 되면 된다. 이제 집에서도 그랬고요.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어른이 되었고 그냥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2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매일매일 아주 여러 번 읽어줬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보다 읽어주는 내가 더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 뭐 낭독을 한다는 것, 그럴 때 제가 정말 행복하고 이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런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장이 열리질 않잖아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기사 한 줄을 봤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자 모집이라는 한 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때는 녹음도서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오디오북을 듣죠. 그 원조가 녹음도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 낭독을 하면 그분들은 그때 CD를 빌려다가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듯이 CD를 빌려서 집에 가서 듣고 또 반납을 하고 이제 그런 그 CD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낭독 봉사를 하면서 읽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어릴 때는 뭐 동화구연, 웅변, 또 졸업식 때 송사답사 이런 것들을 맡아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을 뿐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서야 이렇게 읽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인구나.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우잖아. 성우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성우가 돼야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우 응시 연령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25살로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25세. 그때 제 나이는 37살.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죠.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래도 성우가 되고 싶어 너무너무 단절하게 성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쓰지도 못할 거 뭐하러 주셔서 더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봉사 말고 직업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입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낭독 봉사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PD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MBC에 있는 PD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를 추천을 했다고 하면서 아침 프로 그때 세계로 가는 테마 여행이라는 그 아침 프로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는 5분짜리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거기에 제 목소리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돈을 받고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당연히 가서 원고를 받고 연습을 하고 녹음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녹음을 하러 가서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원고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녹음하기 직전에 원고를 줘요. 그때서야 이제 원고가 다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녹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사무들인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녹음 아무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고를 보고 이제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여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녹음을 했죠. 그때 어떤 거냐면 빈센트 반 고호의 생가를 찾아가서 빈센트 반 고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읽었죠. 불꽃처럼 살다간 빈센트 반 고호. 그의 곁에는 동생 테오가 나란히 누워있다. 화면이 또 흘러가고 파리에서 약 35km 떨어진 오베르슈르와즈. 이곳에는 곳곳에 그의 흔적들이 묻어있다. 이렇게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NG를 안 냈어요. 좀 놀라웠죠. 제가 그동안 봉사로 했던 일이 연습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 알았어요. 봉사라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그렇게 첫 녹음을 이제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또 여러 번 그 프로그램을 계속 했고 UCLA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UCLA를 소개하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 또 내레이션을 했고요. 그렇지만 공채로 들어가지 않은 제가 저를 더군다나 성우들은 얼굴이 또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를 알려야 되나.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제 생각하던 끝에 그때는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하니까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내 목소리를 넣으면 되겠네.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바로 제가 또 행동력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영상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당시 영화 촬영을 하던 영화 감독님에게 이제 개인 지도를 받았고요. 편집이나 기획부터 이제 전반에 관한 그 제작 과정은 그때 Q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중앙일보에서 만든 거였는데 거기에 아카데미 과정에 이제 등록을 하고 기획부터 편집 뭐 전 과정을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저희 집에 돈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교사였는데요. 교직원 주택조합, 그때는 주택조합이 많았었어요. 교직원 주택조합에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업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자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보상받을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직원들이 몇백 명이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그때 막 크게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도 해당이 되어서 집을 장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이 이제 은행에 빚만 1,000만 원 정도 빚만 생긴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교육청에서 임대주택을 마련을 해주는 바람에 뭐 길거리에 나앉진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안 해줬으면 아마 오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있었지만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때 초등학교에 이제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잖아요. 절실하게 벌어야 했죠. 사실은 영상을 배우기 직전의 이야기네요.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정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둘 가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마침 그런데 이제 집 앞에 백화점이 생겼어요, 새로. 백화점에 가서 뭐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던 제가 백화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을 했습니다. 아동복을 팔았고요. 1년을 지나니까 또 뭐 정직원으로 뭐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정직원으로 1년, 그래서 2년 동안 아동복을 팔았는데, 백화점의 일이란 게 어떻죠? 앉지를 못해요. 의자가 없어요, 아예.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의자 자체가 없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체력이 좀 제가 약했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2년을 하니까 다리가 정말 무다리 같이 붕퉁 붓더라고요. 그리고 뭐 붓지 않던 몸이 막 붓기 시작했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갔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손이 필요했는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는커녕 이야기할 시간조차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평일날 쉬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제가 이제 낭독봉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쉬는 날 봉사를 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읽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영상제작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 중고 카메라 하나 샀고요. 중고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카메라를 구경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뭐 밤을 새워서 편집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요. 그냥 틈만 있으면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막 편집에 막 매달려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저랑 잘 맞았던 거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기획을 해야 되고,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작가가 시나리오에서 작가라는 전문인이 있어야 되고, 또 카메라 감독님, 혹은 카메라 감독님, 그 전문직이잖아요.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고, 또 편집하는 편집자도 그것도 별도의 전문입니다. 그리고 CG는 또 달라요. 그냥 컷 편집하고 또 다르게 CG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음악 감독이 있어야 음악을 넣고요. 우리 같이 성우들이 또 나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연기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여러 전문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영상, 뭐 영화도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전 과정을 제가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어려서부터 쌓아온 어떤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겠죠. 영상을 하기 전에는 제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몰랐어요. 저조차도.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돈도 없고 또 작가들도 아는 작가가 없으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영상 제작을 그 영상이 완성된 것이 클라이언트가 정말 칭찬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자료를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도 잘 썼고 잘 만들어졌나요? 고맙다고 이런 인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뭐 롯데백화점, 서울시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관공서들 걸 이제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때 그 영상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연고가 없었어요. 그 영상 쪽에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 제가 밖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고, 물론 큐 채널을 아카데미에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정통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쪽에 연고가 없고,
뭐 사회 쪽에도 그다지 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시작하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니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작은 회사들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털에 그걸 올려놨더니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좀 미팅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좀 놀랐죠.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그냥 사이트 보고 연락을 하는구나. 아무튼 그때 같이 일하던 PD 한 분이랑 제가 이제 브리핑할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하고 나왔지만 저희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를 불러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난 후에 지니 미디어에 맡기겠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도 많지 않았을 때인데 어떤 거였냐 하면 이제 생활가전 쪽의 일이었어요. 생활가전은 어디가 잘할까요? 삼성일까요? LG일까요? 그렇죠. 삼성이 뭐 반도체 쪽 여러 가는 세계적이지만 생활 가전만큼은 LG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LG를 따라잡겠다고 금형 혁신으로 명품을 창조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명품의 핵심이 이제 금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금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직원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이제 그런 제작물을 저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금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나왔으면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것을 영상 안에서 다 이제 녹여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현장의 그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또 인터뷰로 따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을 영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도 인터뷰를 따서 한 20여 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거기에 포인트만 착착 압축을 해가지고 그때도 그 대기업의 시나리오를 전문인 작가가 제대로 작가 중에서도 아주 잘 쓰는 작가가 써야 되겠죠. 그때만 해도 제가 아는 작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삼성전자 시나리오를 제가 쓰기에는 버겁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있어요. 그 애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애가 글을 잘 썼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세 춘추에서 이제 그런 기자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큰 틀을 잡아주면 내가 글을 좀 쓸 수가 있겠는데 좀 어렵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아이는 좀 많이 해봤잖아 아무래도 딱딱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을 잡아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도 제가 썼고 뭐 촬영은 물론 촬영 감독님들하고 가수 이제 편집은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편집자들이 했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완성을 해서 이제 시사하러 삼성전자에 들어갔죠. 이제 그때 이현봉 사장님이셔서 좀 오래전 얘기죠. 그리고 임직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영상을 틀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왔죠. 그리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현봉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영상 만든 업체 직원들 모셔다가 제대로 대접해 주라고요. 아니 혼자 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총괄을 제가 했고 뭐 카메라 감독님 따로 있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되게 만족하셨다는 얘기죠. 그건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보통은 허물을 잡습니다.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뿌듯했죠. 정말 이게
나 혼자 그 만족감이 아니고 다른 이들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하우젠 에어컨, 지펠 냉장고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었고요. 또 신년이면 신년 행사가 있어요. 비전 선포식이라 그때 또 영상들을 막 만듭니다. 그런 거 많이 만들었고 아주 삼성전자에서 많이 줬어요, 일을. 그래서 참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롯데 백화점인데요. 롯데 백화점에서도 또 오늘날 연락이 왔어요. 거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미팅을 하러 갔더니 이제 미팅을 하고 저한테 일이 왔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진미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추천을 해줬대요. 누가 추천을 해줬는데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업체에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포털 사이트에 진미디의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에 일을 했다는 포트폴리오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쉬웠어요, 일이. 제가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금 아마 2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영업을 하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좀 놀랍죠? 네, 그냥 맡기는 일만 했어요. 영업을 진짜 안 해도 될 정도로 늘 꾸준히 할 정도로 나도 모르는 데서 뭐 어떤 그 대기업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의 사장님을 뺀 부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극기 훈련. 그거는 뭐 나름대로 뭐 단합하는 그런 효과를 바라기도 했고 좀 더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해병대 진짜 해병대를 간 게 아니고 남이섬 쪽에 그 해병대 캠프가 있어요. 사설 캠프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2박 3일로 그 훈련을 하는데 이틀 동안 영상을 찍고 바로 밤에 편집해가지고 3일째 마지막 날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교육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리뷰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시간을 다투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카메라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또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가 툭 하면 뻑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도 보조 카메라를 2개를 준비하고 컴퓨터도 2개 준비하고 우리 편집하는 친구 또 카메라맨 같이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봄이고 4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이제 저희가 예비로 준비해간 카메라를 쓰는 날이 많았고요. 편집은 이제 밤에 편집을 하고 숨가쁘게 했는데 그때 촬영은 제가 100%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맨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고요. 작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가는 뭐 잔잔하고 좀 서정적으로 쓰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좀 강렬한 걸 쓰는 작가들이 있듯이 카메라만도 연출 같은 걸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그 돌아가는 일을 순간순간 포착을 잘하는 그런 카메라맨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걸 바로바로 여기선 이 장면 그 포착을 잘해서 찍는 건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메라를 잡았는데 해병대 훈련이 어떻습니까? 뛰고 떨어지고 또 뭐 기기도 하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를 찍는 사람은 더 힘들죠. 더 빨리 가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하는데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힘들지 않고요. 굉장히 즐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영상을 우리가 밤새워서 만들고 이제 틀어주잖아요. 그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리뷰를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돌아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훈련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는데 어떤 교육생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슬로건이 그랬어요. 패션 앤 챌린지. 도전, 열정과 도전을 내걸고 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야. 사실 도전 정신을 배우러 여기에 왔는데 자기는 카메라 사장님에게 프로 정신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우리 업체 지니미디어라는 이름도 모르고 제가 사장 누군지 모르니까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왜 나한테 프로 정신을 배웠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는 또 이철우 사장님 계셨고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장님이 이철우 사장님이셨어요. 지금은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장님의 모든 임직원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같은 박수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가면 백화점에 가도 저를 아는 임직원들이 저를 보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굉장히 지금까지 이거는 뭐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3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했고요. 물론 매달 한 건 아니었어요. 봄에만 했어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3년 동안 그걸 다 마치고 나서 롯데백화점에서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작은 거인. 제가 작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롯데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일을 줬냐면 신격호 회장님의 90회 생신을 맞이해서 그 생신날 이제 모인 자리에서 틀어준 그 영상 일대기죠. 그거를 또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대기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재벌 회장의 그 잘만 못 만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뭐 그 담당자도 목도 잘린대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사회를 할 때 이사진들이 제1기획에 주자고 했대요. 제1기획에 맡기자고 했는데 저랑 일했던 담당자들이 그랬대요. 지니미디어랑 하고 싶다. 책임지고 잘 만들 테니까 지니미디어에게 맡깁시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만큼 신뢰를 저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그렇게 이제 대기업들의 영상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둘째 아들은 약간 이제 사춘기 때 반항기가 살짝 있었어요. 그 아들다운 얘기인데 어느 날 이래요. 엄마 인류 아니야. 인류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으로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좀 시류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공채로 들어가고 다른 성우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잘 컸으면 이름을 알렸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그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튼 내가 꿨던 꿈을 이뤘다. 그게 더 값지지 않니?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최고라는 말은 별 좋아하지 않아요. 최고는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더불어서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성공리 마을이라고 이렇게 그런 우리 김재덕 이장님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오시는 걸 제가 봐오고 있어요. 오진 않아도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참 대단하다. 일단 김재덕 이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이장님도 대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더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피나는 노력이 있을 거고 남모르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장님이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 분야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런 걸 좀 했고요. 마치려고 하다가 잠깐 하나가 또 생각이 났어. 제가 다들 크리스찬이시죠?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좀 일은 줄이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막 끝없이 막 돈을 벌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서울 근교에 집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광교산 자락에 이제 수지라는 곳에 그 마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광교산이 있고 마치 유럽의 어떤 마을 같이 되게 동화적인 그런 예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터를 잡고 딱 아예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이제 짐을 좀 옮겼죠. 옮기던 날 주차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반대편 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인사하고 저 오늘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뭐 단톡방이 있다고 초대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김밥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거 좀 나눠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샤워를 하려던 참이어서 지금 금방 못 나가니까 제가 나중에 받을게요 했더니 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서울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그런 이웃 있어요? 없죠. 이웃을 누가 샀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사간 첫날 만난 그분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게 너무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고 근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분이 저를 저녁 식탁에도 초대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거기 처음 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살아서 지인들이 있어요. 그분의 지인들이 또 저의 지인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교회를 어릴 때는 좀 다녔지만 수지에 가기까지 1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 가면 졸고 막 해서 그냥 안 다녔어요. 13년 동안 쌩까고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수지에 간 첫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들어서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봤더니 또 교회를 갔더니 와 놀랍게도 그날 목사님만 바뀌던 그런 찰나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가시고 새로운 후보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 어떤 후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아기 때 버려졌잖아요. 버려졌는데 누가 주었죠? 이집트 공주. 이집트 공주가 바구니를 주워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 그 버려진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줍게 되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수지에 가서 첫날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소녀가 별로 전공하지도 않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왔을 때는 이게 제 힘이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권사님이셨고요. 매일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우리 언니가 셋째 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한 그 중보기도의 힘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